좀 우리 한국 시장의 고질병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품었는데 그런 특정 몇몇 좋은 플레이어 분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반적으로 좀 쩔어있는 주식들, 흔히 뭐 가치주라고 부르는 그런 주식들이 또 되게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주식들이 흔히 뭐 대주주 지분율 높고 그다음에 현금 엄청 쌓아놓고 있고 별 사업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승계는 아직 안 돼 있고 네,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하나씩 때려줄 수 있다면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온다면 이것도 또 되게 큰 흐름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게 2월 중순인데 다음 달이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주총 관련한 이슈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얼라인을 비롯해서 강성부 소위 펀드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들이 주주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SM 엔터테인먼트나 일부 기업들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배당을 확대하는 이런 식의 정책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투자를 하는 쪽, 특히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큰 변화로 느껴질 법도 한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감사 선임 통과됐을 때 그게 한국 자본시장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이벤트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다가 또 뭐 작년의 안 좋은 수익률 또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게 일단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 매체에서 그 예전의 뭐 그런 어떤 종목 추천, 시황 방송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방송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 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 이게 좀 뭐랄까? 올라갔습니다. 고급져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게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결국은 이게 그 당시에야 단기 모멘텀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유동성의 힘과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주주 가치에 대한 생각도 좀 광범위하게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치고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우리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주주 환원이 안 되고 뭐 소수의 대주주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고질병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품었는데, 그런 특정 몇몇 좋은 플레이어 분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쩔어있는 주식들, 흔히 뭐 가치주라고 부르는 그런 주식들이 또 되게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주식들이 흔히 뭐 대주주 지분율 높고 그다음에 현금 엄청 쌓아놓고 있고 뭐 별 사업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승계는 아직 안 돼 있고 네,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하나씩 때려줄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온다면 이것도 또 되게 큰 흐름이 될 것 같고, 약간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좀 뭐 엘리엇이 주주 제안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현대차에. 그랬다가 그게 어떤 특정 이벤트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많이 다른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까먹었지만 2018년에도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뭐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에 접어들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업사이클이었고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2018년 1분기에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계 자본이 꽤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었던 걸로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랬다가 한국에서 행동주의 전혀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개선이 이루어질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정치권 혹은 이 높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주력으로 잡고 있는 게 두 개의 회사잖아요. 하나는 SM이고 하나는 JB금융지주인데 은행권에서 최근에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발표들을 되게 많이 하고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높으신 쪽에서 은행의 공적인 기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은행의 공적인 기능이 절대로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은행들은 그 공적인 기능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바람에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레고랜드 회사채 사태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때 한국 그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거졌었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은행들은 아주 거의 글로벌 탑급으로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좀 지나치게 탄탄했기 때문에 잉여 자본들이 좀 있었고 그 잉여를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을 하자라는 게 최근의 움직임인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넘게 있어 왔던 기조인 거고 근데 사실 저 높으신 분들이건 투자자들의 시각이건 그렇게 장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걸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늘려? 그럼 배당을 늘리는 건 또 국외로 자본이 유출된다라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이 돈을 아끼면은 서민들에게 내주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은행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을 하고 하는 걸로 그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냥 은행권에서만 있을 일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이게 행동주의에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럼 저 자본가 세력 어쩌고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로 보면은 주식 그게 뭔데? 나는 그런 거 위험한 거 무서워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자본시장의 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자본시장은 자본가들을 위한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으로 누군가가 또 이용을 하고 이쪽을 또 때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시장 건전성에는 몇 년간 뒷걸음질을 쳐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약간 우려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치권에서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통신회사에 대해서 그 이익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한 행보를 좀 보이면서 이제 이게 좀 자본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최근에 이런 공격을 받은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합당하는 그 주식 매수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불이 붙어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아까 얼핏 말씀 주셨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 행동주의를 만약에 표방하는 펀드나 기관이 그곳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개선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나서 주가가 오를 모멘텀이 있는 회사에 미리 투자해볼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소팅을 해보면은 그런 회사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고 이거를 또 공격해서 구조 개선을 이끌어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원래 그분의 커리어가 그쪽을 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없지 않았는데 성과가 좀 많은 난관에 부딪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에 몇 개가 있으며 1년 동안 몇 건의 행동주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대비해서 행동주의를 시도해 봄직한 회사는
시장에 몇 개가 있을 것인가. 예, 그렇게 봤을 때 한 100개, 200개 정도 있다 치고 그럼 그 중에서 1년에 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서너 건 봤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럼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행동주의 펀드가 추가로 더 생기지 않는 한, 근데 그 회사들이 인력을 좀 더 늘리고 그 회사들이 자본을 좀 늘려간다면은 뭐 조금 더 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1년에 한 대여섯 건? 1년에 대여섯 건인데 그 뭔가 샘플이 될 회사는 한 100개, 200개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100개를 그냥 전부 다 뿌린다? 그러면은 100개를 뿌려놨을 때 그래서 100개 중에 5개가 한 2배 올랐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5개, 100개면 1%씩 샀다 치고 그럼 5개, 5%가 2배 오르면은 난 수익률 5%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95개 주식이 그래도 똔똔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같이 오를 수 있어요. 모두가 이런 기대감에 주식을 사느라고. 네. 그럼 그때는 좀 팔고 나가야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되고 또 모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전제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에서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미국 기업이라고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독 한국 기업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아요. 그 첨언을 하자면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을 ROE, PBR로 2차원 평면에 소팅을 해보면은 한국 기업이 가장 ROE가 낮고 가장 PBR이 낮아요. 그러니까 추세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거예요. 딱 추세선의 가운데인데 가장 낮은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뭐 0.8배니 0.9배니 하면서 저평가다라는 주장은 저는 좀 오류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ROE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ROE가 개선되려면 굳이 돈을 잘 벌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주환원이 개선됨으로써도 ROE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한국은 지금까지 사실 돈은 굉장히 잘 벌었어요. 잘 벌매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ROE가 늙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ROE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상 수준의 PBR이라는 것도 계속 낮아져 가는 거고 근데 그게 개선이 돼서 ROE가 높아진다면은 정상 수준의 PBR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대만이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다들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사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이제 한국도 사실 한국의 산업은 되게 선진화됐잖아요. 한국이 되게 고부가가치 제품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는 문화산업도 전 세계에서 꽤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단순히 뭐 일본에서 뭐 한국 드라마 잘 나가더라 이 레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시장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후진적인 시장인데 그게 좀 개선이 이제는 돼야죠. 이제는 돼야죠.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이 오스템이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고 이제 한국의 대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라든지 SK 뭐 이런 큰 회사들조차도 최근에 뭐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 뉴스가 나왔고 SK 지주사가 또 라이프 자산운용의 그 이채원 의장님께서 계신 거기서 이제 주주 제안을 해서 그걸 일부 받아들여서 자사주 소각을 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한국은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기업들이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주식시장 올해 전망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작년 10월쯤 그때 뭐 제가 방송 나온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좀 되게 지금은 주식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좀 많이 빠르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 시장이 좀 되게 빠르게 달렸고 그때 작년 10월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9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이 1700조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1696조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1900조 넘어가고 좀 전에 한 1960조인가 그랬는데 어차피 상반기 중에 우리가 이익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유동성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이익 전망치는 140, 150, 150에서 쭉 내려가는 계속 중이에요. 내려가고 네. 있죠. 그래서 140조 정도로 봤는데 이게 140은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좀 우려도 있고, 근데 사실 뭐 140조 대비해서 그럼 PER이 13배네 14배네 이거는 크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한국은 사이클 산업이 워낙에 많고 사이클 기업이 다운사이클 됐을 때 PER 높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 자체로는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기 어려운 건데, 어쨌거나 그 정상 상태에서의 이익 수준이 한 160조 180조라고 본다면은 그거 대비해서도 한 11배, 12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떨치고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려면은 그럼 일단 상반기 이익 모멘텀 없다 치고 하반기에 반도체가 확실히 돌아선다. 뭐 공급을 다 같이 줄이기로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GPT 이런 거 관련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전부 다 서버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다라던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 저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금리를 내린다면 그거는 또 새로운 뭔가 부담의 시작이고,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사실 그 경제가 건강해지는 데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3월까지 그런 건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그 중국의 좀 태세 전환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전인대가 있을 거고, 전인대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총리로 딱 올라가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건데, 그때 옛날에 한 2010년대 그때 생각해 보면은 설비 투자와 소비 진작책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냈거든요. 아마도 그런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그 중국 인민들이 저축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디다가 돈 쓸까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일 거라서, 이게 부동산이 됐든 뭐 여행이 됐든 먹거리 소비가 됐든 명품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뭐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랄까 실적의 흐름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체 이 코스피 시총 1,900조 이거를 막 한 2,200조까지는 견인을 해줘야 그래야 뭔가 좀 시장이 올랐네라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될 건가? 생각보다 속도가 느릴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는 섹터별로는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냥 개별 종목이 되는 너무 뻔한 얘기를 길게 돌아왔네요. 오늘 제가 뭐 주식 투자 철학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망, 뭐 배터리, 뭐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양하게 제가 여쭤봤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다 여쭤보기도 참 어려웠었는데,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